죽을 시기를 예언하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선조 때 안동 출신의 김치라는 사람은 벼슬이 감사에까지 이르렀다. 젊은 시절 김치는 중국에 건너갔다가 이름난 점술가를 만난 적이 있었다. 내 운수가 어떠할지 한번 봐주시오. 점쟁이가 이리저리 점을 쳐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김치는 낯선 이국 땅의 점쟁이를 대하는 터라 조금 긴장했지만 점쟁이는 대수롭지 않게 종이에 두 줄의 글귀를 적어 내밀었다. 화산 기우객 두대일지화. 이것이 내 운수란 말이오? 그렇소. 꽃 핀 산 중에 소를 탄 나그네요. 머리에 한 송이 꽃줄이었다. 글귀는 알아보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좀 풀어주시오. 무슨 뜻인지 모르겠소이다. 알 때가 올 것이요. 김치는 도무지 짐작되지 않아 계속 의문을 표했지만 점쟁이는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다. 김치는 뚱한 표정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벼슬길에 나선 김치는 안동 부사가 되었다. 그때 학지를 심하게 앓았는데 이런저런 처방약을 여러 날 동안 앓고 나서야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아이쿠, 정말 큰 고생을 치렀네. 그러나 안도하기가 바쁘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학질에 걸렸다. 허허, 이거야 원. 이 번번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이번에도 김치는 끙끙 앓고 나서 무진 고생을 겪고 나서야 겨우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걸핏하면 학질을 알아 아주 습관이 되다시피 했다. 아무래도 이렇게 번번이 학질을 앓는다는 건 예산 일이 아니야. 김치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주위에서도 여러 가지 처방을 권했다. 학질에는 무슨 약을 쓰면 좋다느니 점을 쳐보라느니 혹은 무슨 비방이 최고라느니 하면서 말이다. 김치는 그런 말을 고지 듣진 않았지만 워낙 번번이 학질을 앓는데 진력이 나서 좋다는 건 죄다 한 번씩 해보았다. 그러나 역시 별다른 효험을 보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한 번은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 있었다. 소를 타고 다니면 학질이 떨어진다고 합디다. 허허허, 그게 무슨 소린가? 김치는 하도 어이가 없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오호호, 웃을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기는 한데 누가 압니까? 혹여 효험이 있을지. 호호. 소를 타고 다니면 학질이 떨어진다는 말은 김치도 전부터 들어온 터였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그래 볼까? 그 후로 김치는 소를 타고 이 고을 저 고을로 돌아다녀 보았다. 소를 타고 다니자 풍류도 좋았고 때마침 봄날이라 산과 들의 꽃이 만발하여 한가로운 구경거리로 그만한 것도 없었다. 그러나 혹시나 했던 그런 행동도 아무 소용없게 김치는 또다시 학질에 걸려 어느 고을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풍류를 즐기던 흥치는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병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고을의 수령은 김치에게 약을 타려주고 기생들을 붙여 정성껏 병구안을 해주었다.
그날도 끙끙 앓던 김치는 문득 이마에 선뜻함을 느끼고 눈을 떠보았다. 머리맡에 기생이 쪼그리고 앉아 그의 이마를 짚어보고 있었다. 좀 어떠신지요? 김치가 몽롱한 눈으로 그 기생을 올려다보았다. 갸름한 얼굴에 숱이 머린 얼굴로 자신을 지켜보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어여뻤다. 내가 공연한 고생을 시키는구나. 아닙니다. 그녀는 목소리도 고왔다. 나이가 올해 몇이냐? 예, 21입니다. 그렇구나. 김치는 한동안 그 기생의 얼굴을 정신없이 바라보았다. 어여쁜 기생의 병구안을 받으니 금방이라도 병을 털고 일어날 것 같았다. 내 일어나면 이 아이한테 치사를 단단히 해야겠구나. 그래, 원한테 부탁해서 아예 집으로 데려갈까? 그나저나 소를 타면 학질이 떨어진다는 말도 다 헛말이로군. 아니야, 흥치한 나머지 내가 너무 오래 타고 다녀서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김치는 또다시 기생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일지화입니다. 일지화? 예, 한 가지의 꽃이라는 뜻이옵니다. 호호. 김치는 기가 탁 막혀서 두 눈을 굳게 감았다. 언젠가 중국 땅에서 점쟁이가 써 보이던 글귀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화산 기우객 두대 일지화. 과연 자신은 소를 타고 산천 경계를 구경하고 다녔으니 꽃동산에 소를 탄 나그네였다. 또 지금은 일지화라는 이름의 기생이 머리맡에 앉아 이마를 짚어보고 있으니 말인즉 머리에 한 가지 꽃을 인 것이 아닌가. 휴, 언젠가 알 때가 올 거라 하더니 그 글귀는 결국 내가 죽을 날을 예언한 것이었구나. 길게 한숨을 내쉬는 김치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는 너무도 신기하고 어이가 없어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말았다. 채치원 천하의 대문장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산에 가면 도섬이라는 섬이 있다. 돼지섬이라는 뜻이다. 이 섬에는 채치원에 얽힌 전설이 내려온다. 채치원은 경주 최씨의 시조로 고려 현종이 문창후로 추대할 만큼 천하의 대문장가였다. 868년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874년에 급제 벼슬길에 올랐고 879년 황소의 난 때는 토황소 경문을 써서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다. 885년 신라로 귀국하여 벼슬을 했으나 국정이 문란함을 보고 난세임을 비관하며 관직을 버렸다. 전국을 떠돌며 살다가 가야산 해인사의 생을 마감하나 그가 남긴 글들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여기에서는 채치원에 얽힌 도섬의 전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채치원의 아버지가 마산의 한 고을의 부사로 부임했을 때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웬 잡기가 부사의 부인들을 족족 잡아갔으니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최 부사는 명주씨를 아내의 치마에 묶어놓고 밤새 지켰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촛불이 꺼지고 아내가 사라졌다. 최 부사가 명주씨를 따라가니
실은 어느 섬의 바위 틈으로 사라졌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아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채부사는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웬 금돼지가 나타나 주문을 외자 바위가 스르르 열렸다. 그리고 금돼지가 들어가자 다시 스르르 닫히는 것이었다. 최부사는 금돼지가 하던 대로 주문을 외웠다. 다행히 바위가 열려 최부사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아주 큰 돼골이 나타났다. 금돼지는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잠이 들었고 구석에 있는 방에서는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채부사가 가보니 수십 명의 여자들이 갇혀 있었다. 모두 금돼지한테 잡혀온 사람들이었는데 채부사의 아내도 그 속에 있었다. 아내는 눈물로 반기며 말했다. 어서 돌아가세요. 금돼지는 한번 잠이 들면 사흘 동안 자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랍니다. 채부사는 아내를 두고 절대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금돼지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보름 뒤에 다시 오라고 말했다. 남편이 돌아간 뒤 최부사의 아내는 금돼지한테 온갖 아영을 떨어 잠자리로 끌어들였다. 속으로는 울면서도 겉으로는 생글대며 금돼지에게 가든 정성을 쏟았다. 남편과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최부사의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금돼지를 깨어났다. 금돼지가 죽으면 혼자 어떻게 사느냐고 하소연을 했다. 금돼지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노루 가죽만 조심하면 돼. 노루 가죽을 삶아서 눈, 코, 귀에 부으면 난 죽게 되지. 하지만 이 사실을 너만 아는데 내가 죽겠느냐? 최부사의 아내는 마음이 놓이는 척하며 깔깔 맞장구를 쳤다. 약속한 날에 아내를 만나러 온 최부사는 아내의 말을 듣고 돌아가 노루 가죽으로 된 칼집을 차고 왔다. 아내는 가죽을 삶아 금돼지가 잠든 틈을 타 눈과 코와 귀에 부었다. 그러자 금돼지는 진짜 소리 없이 죽어버렸다. 최부사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내의 뱃속에는 금돼지의 아이가 있었다. 최부사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금돼지가 살던 섬에 내다버렸다. 이 아이가 바로 최치원이며 이런 까닭으로 마산 사람들은 이 섬을 도섬이라 부른다. 그런데 어디선가 두루미가 나타나 버려진 최치원을 보살피기 시작했다. 치원을 품고 재우고 먹이를 날라주었으며 사람의 말도 가르쳤다. 치원이 11살이 되자 두루미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치원은 홀로 살면서 틈만 나면 묻을 보며 섬을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 그러다 드디어 지나가는 배를 얻어 타고 경주로 가게 되었다. 치원은 가까스로 경주에 들어섰으나 먹고 살 길이 없었다. 생각다 못해 골목골목을 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거울 고치소! 어떤 거울이든 다 고칩니다. 마침 소정승의 딸이 고장난 거울을 고치러 치원을 불렀다. 하지만 거울은 치원의 손에 닿자마자 땅에 떨어져 깨지고 말았다. 소정승의 딸이 거울값을 물어내라 했으나 치원으로서는 갚을 도리가 없으니 차라리 종이 되어 일해서 갚겠다고 했다. 소정승의 딸이 치원에게 이름을 물었으나 버려진 아이에게 이름 따위가 있겠는가. 소정승의 딸이 한심해하며 이름을 지어주었다. 내 거울을 깨트렸으니 내 이름을 파경노라 하겠다. 그리고 꽃밭을 가꾸는 일을 시키니 파경노가 꽃밭에 물을 주면 꽃은 점처럼 시들지 않고 더욱더 활짝 피어났다. 소정승의 딸은 놀라 파경노를 다시 보았다. 구석구석 뜯어보니 인물이 제법 훤칠하고 행동이 예법에 맞았다.
그녀는 파경노에게 은근히 마음이 끌렸다. 그러던 어느 날 대궐에서 돌아온 소정승이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다. 딸이 까닭을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중국에서 석함을 보냈는데 함에 들은 것을 알아맞히면 조공을 없애주지만 못 맞히면 조공을 더 내게 한다는 것이었다. 하필 소정승이 외교 일을 맡아 보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데 도저히 풀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소정승의 딸은 걱정을 하다 문득 파경노가 떠올랐다. 예사 사람이 아닌 듯하니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아니나 다를까 말을 다 듣자마자 파경노는 불쑥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못 풀면서 어떻게 정승 자리에 있답니까? 소정승의 딸은 뛸 듯이 기뻐하며 아버지한테 말을 전했다. 소정승은 당장 파경노를 불렀다. 파경노는 자신 있게 말했다. 물론 수수께끼를 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위로 삼아 주십시오. 따님과 전날 밤을 치르면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소정승은 기가 막혔으나 우선 자기 목숨부터 구해야 했기에 임금을 찾아갔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임금은 대번에 명을 내렸다. 이것은 나라의 운이 달린 일이요. 그러니 파경노에게 실랑 자리를 주어 대궐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대감의 사위로 삼으시오. 파경노는 소중승의 딸과 전날 밤을 치른 뒤 신장만한 먹과 조선 종이만한 벼루, 빗자루만한 붓을 구해 가지고 오라 일렀다. 소정승의 딸이 3가지를 모두 구해오니 커다란 종이를 벽에 바르게 했다. 그리고는 붓을 왼발에 동여매더니 벽에 바른 종이에 글씨를 썼다. 탄탄석중물. 탄탄한 이 돌 가운데의 물건이 반옥 반황금, 반은 옥이고 반은 황금이더라. 야야 지시조. 밤마다 때를 알리는 새인데 함정 미토정이라. 석함 속에 공기가 없으니 울지 못하는구나. 이 글을 임금께 바치자 학자들이 모여 읽고 답을 알아내었다. 원래 함에는 계란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병아리가 되었다. 답을 받은 중국 궁정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반쪽이로고 계란은 맞는데 병아리는 대체 웬 말인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석함을 열어보니 죽은 병아리가 들어있었다. 중국에서 신라로와 머무는 틈에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했는데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죽어버린 것이었다. 중국 사람들은 신라 사람들이 아주 영특하다며 찬탄을 했다. 이리하여 파경노 채치원의 이름은 신라는 물론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후에 채취원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했으며 과거에 급제해 큰 벼슬 자리에 올랐다. 개와 대들보 위에 지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보령 남포 양항리에 큰 부잣집이 있었다. 부자는 젊어서 남의 집 머슴을 살며 근근히 연명했지만 30살 즈음에 소금 장사를 해서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 언젠가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부자는 재빨리 재산을 성주산으로 옮겨 화를 면했지만 집은 불타버렸다. 그 후 마을이 회복되고 군사까지 들어와 안정되자 부자는 다시 큰 집을 짓고 관에도 협조하며 잘 지냈다. 그가 여바란 듯이 살면서 가세가 키운 양반들까지 그의 신세를 지게 되자 마을에서는 그를 장자로 대접해 주었다. 장자는 부유하게 살면서도
어려울 때를 대비해 뭐든 아껴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이 5가지가 올라오면 2가지는 내려놓았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짜도 너무 짜다며 간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성주산에 피난을 갔다 돌아온 뒤부터 집안에서 매년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것이었다. 다 늙은 장자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용문도 모른 채 죽기는 싫었다. 사람이 죽을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침울했고 그 해에도 아끼던 몸종 하나가 죽자 장자는 시름에 잠겨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다. 장자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도 착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항상 우울했다. 그래서 개 한 마리를 길러보라고 했는데 마음씨가 착해 개도 무척 아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개가 부엌에서 소뚜껑 여는 소리가 나면 쪼르르 달려가 부엌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식모들이 때려도 피하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솥에서 밥을 퍼서 상에 올려놓으면 그 밥상을 넘나드는 것이었다. 그러면 개가 넘어다닌 밥상이라 재수없다며 밥상을 다시 차려야 했다. 그래서 식모들은 밥을 풀 때마다 부엌문을 잠갔고 개는 그때마다 부엌문에 매달려 왈왈 찢어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밤이 깊어 모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났고 부엌 문짝이 떨어지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놀란 식구들이 달려나와 부엌을 살피고 개를 찾았다. 다행히 부엌 안은 별 이상이 없었는데 개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그 모습을 본 외동딸은 누가 때려서 그런 거라며 벌쩍벌쩍 뛰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개가 부엌으로 먹을 것을 찾아 들어가려고 머리로 부엌 문을 지쳐서 생긴 상처라 단정했다. 이에 집주인인 장자는 개가 이제는 부엌 밥상까지 넘본다며 몽둥이로 마구 때렸다. 그러자 개는 신음소리를 흘리면서도 대들보 대들보 하고 외치는 것이었다. 장자는 화가 끓어올랐다. 이 개새끼가 이제 사람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 장자는 다시 몽둥이를 크게 휘둘러 그 개를 죽여버렸다. 개가 죽고 나자 장자는 외동딸이 서운해할까봐 이튿날 시장에서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사왔다. 그런데 이 개도 커가면서 줄곧 부엌 출입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전에 죽은 개와 마찬가지로 천장을 바라보며 으르렁댔고 밥상을 넘나들었다. 이번에도 장자는 이를 괘씸히 여기고 몽둥이질을 해댔고 개는 대들보 대들보 하면서 죽어갔다. 정말 묘한 일이군. 개가 사람 말을 아는 것도 그렇고. 그제야 이상하게 여긴 장자가 사다리를 밟고 대들보 위로 올라가 보았다. 대들보에는 켜켜이 쌓인 먼지가 수북했는데 그 한가운데에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다. 장자를 보고는 발을 흔들며 덤벼들었다. 마침내 장자는 해마다 집안 사람들이 죽어나간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다. 대들보에 숨어있던 지네가 그 아래에서 밥상이 차려질 때마다 도끼를 내뿜어 그 독이 들어간 밥을 먹은 사람이 죽어나갔던 것이다. 장자는 몽둥이를 올려달라고 해서 대들보에 눌러붙어 있는 지네를 단숨에 때려 죽였다. 장자는 엉뚱한 오해로 개를 때려 죽인 자신의 행위를 후회했다. 그래서 흙으로 대충 덮어두었던 개 2마리의 사체를 꺼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그 앞에는 죽은 지네를 태워 재로 만들었다. 그 뒤로는 집안에서 죽는 사람도 없었고 밥상을 차릴 때는 꼭 보자기를 덮도록 했다고 한다. 낙산사의 관음보살과 정취보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당나라에서 불경을 공부하고 돌아온 의상대사는 동해 양양의 해변 동굴에
관음보살의 진신이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바닷가를 찾아가 7일간 목욕 재개한 후 기다리자 불법을 소호하는 용천팔부의 시종들이 나타나 그를 굴속으로 안내했다. 그가 허공을 향해 참배하자 수정염주가 내려왔고 동해 용왕이 준 여의주까지 받아 가지고 나왔다. 의상은 다시 7일간 더 재개하고 굴속으로 들어가 관음의 진용을 보았다. 관음보살이 말했다. 내가 앉은 꼭대기에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날 테니 그곳에 암자를 지으면 좋을 것이다. 얼마 후 과연 그곳에서 대나무가 솟아났다. 의상이 그곳에 금당을 짓고 관음 불상을 모셨는데 살짝 미소 짓는 얼굴이 마치 하강한 선녀처럼 아름다웠다. 의상은 그제야 그곳에 관음의 진신이 머무른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의상은 그 절을 관세음 보살이 사는 서역의 보타낙가산의 이름을 빌려 낙산사라 칭하고 받아온 구슬 2개를 불전에 모셔두고 떠났다. 훗날 원효대사도 이 낙산사를 찾아와 예불하고자 했다. 원효가 절 남쪽에 이르렀을 때 흰 옷차림의 여자가 논 한가운데서 벼를 베고 있었다. 원효가 심심풀이 삼아 그 벼 이삭을 조금 달라고 하자 여자는 이삭이 아직 연글지 않았다고 농을 받았다. 원효가 조금 더 가다가 어느 다리 밑에 이르자 이번에는 한 여인이 핏빛이 밴 옷감을 빨고 있었다. 원효가 목이 말라 물 한 모금을 청하자 여인은 바가지로 빨래하던 물을 떠주는 것이었다. 원효는 그 물을 엎질러 버리고 다시 맑은 냇물을 떠마셨다. 바로 그때 들판에 서 있는 소나무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말했다. 머리는 깎았을 때 아직 불성을 모르는 중이로고. 그 말을 들은 원효가 둘러보았으나 새는 이미 보이지 않았고 다만 소나무 밑에 신발 한 짝만 떨어져 있었다. 원효가 낙산사에 이르렀는데 관음 보살상 아래에 아까 보았던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그제야 원효는 물을 떠주었던 여인이 관음의 진신임을 깨달았다. 원효가 관음 보살을 칭견하고자 굴로 찾아갔지만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떠나야만 했다. 훗날 굴산조사 범일이 당나라로 건너가 개국사에 이르렀을 때였다. 승려들 중 맨 끝에 앉아있는 왼쪽 귀가 잘린 사미승이 말을 건넸다. 저 역시 신라인이고 집이 명주 익력현 덕기방입니다. 조사께서 귀국하시면 꼭 제 집을 지어주십시오. 조사는 별뜻 없이 그러하겠다고 대답했다. 그 후 범일은 큰 절들을 두루 돌아다니다 염관으로부터 법을 얻고 귀국하여 굴산사를 창건하고 불교를 널리 전파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낯익은 사미승이 창문 아래로 찾아와 말했다. 예전에 명주 개국사에서 절을 지어준다 약조하고는 어찌 이다지 또 묻는단 말입니까? 조사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깼다. 그는 이튿날 수십 명을 거느리고 익령으로 가서 그 사미승의 집을 찾았다. 낙산 아래 마을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덕기였다. 그녀에게는 8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늘 마을 남쪽 돌다리 근처에서 놀았다.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나랑 노는 아이들 중에 몸에서 금빛이 나는 아이가 있어요.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조사는 놀라워하면서 즉시 그 다리 밑으로 가보았다.
그러자 물속에 돌부처 하나가 가라앉아 있는데 꺼내보니 왼쪽 귀가 떨어진 것이 예전에 중국에서 만났던 사미승과 똑같았다. 이것이 바로 정취보살의 불상이었다. 이에 조사는 낙산 위에 3칸짜리 절을 짓고 그 불상을 모셨다. 그로부터 100여 년 후 들불이 낙산까지 번졌는데 관음보살과 정치보살을 모신 불점만 화마를 면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타버렸다. 병자호란 이후 두 불상의 진용과 보물을 양주성으로 옮겼는데 몽골군이 밀어닥쳐 섬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다. 당시의 주지 아행이 두 보물을 은함에 넣어 도망치려 했지만 절의 시종 걸승이 빼앗아 땅속 깊숙이 묻으며 맹세했다. 내가 이 전란통에 죽어버리면 두 보물은 끝내 세상에 나오지 못할 것이고 만약 살아남는다면 당연히 나라에 바칠 것이다. 얼마 후 성이 함락되고 아행은 죽었지만 걸승은 살아남았다. 적군이 물러가자 걸승은 보물을 파내어 명주 감창사에게 바쳤고 감창사 인옥수는 감창고에 보관하고 단단히 지켰다. 무오년에 지림사 주지 가규선사가 왕께 아뢰었다. 낙산사의 두 보물은 국가의 신보입니다. 양주성이 함락될 때 걸승이 성 안에 묻어두었다가 감창사에게 바쳐 지금은 명주군영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궁궐로 모셔오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왕이 허락하고 야별초 10명을 보내 명주성에 있는 보물을 서라벌로 가져오게 했다.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에서 적혀져 내려오는 이야기다. 용이 준 보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용은 순수 우리말로 미르라고 하는데 비늘을 가진 동물들의 조상으로 물속을 다스리는 왕으로 여겨졌다. 용은 9가지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얼굴은 낙타, 뿔은 사슴, 눈은 귀신, 몸통은 뱀, 머리털은 사자, 비늘은 물고기, 발은 매, 귀는 소와 닮았다. 입가에는 긴 수염이 났고 구리판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낸다. 머리 한가운데에는 척수라고 불리는 살이 있는데 바로 이것의 힘으로 하늘을 날 수 있다. 신문대왕은 문무대왕의 아들이다.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를 위해 동해에 가문사를 세웠다. 이듬해 5월 초하루 신하 박숙청이 신문대왕을 찾아와 아뢰었다. 동해에 있는 작은 산이 떠서 가문사로 오고 있사옵니다. 왕이 이상히 여겨 점을 치게 하니 이런 점괘가 나왔다. 대왕의 아버님이 바다의 용이 되시어 사만을 지키시고 김유신공도 33천의 아들로서 전신이 되셨습니다. 두 성인이 덕을 같이하여 성을 지키는 보물을 주려 하시니 폐하께서 나가시면 반드시 큰 보물을 얻을 것입니다. 신문대왕이 기뻐하며 사자를 보내어 산을 살피게 하였다. 사자가 돌아와 이렇게 아뢰었다. 산새는 거북이 머리 같은데 꼭대기에 한 그루 대나무가 있어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왕은 곧바로 가문사에 가서 묵었다. 이튿날 대나무가 합하여 하나가 되자
천지가 진동하고 비바람이 일더니 온 세상이 컴컴해졌다. 이래가 지나서야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가라앉았다. 왕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산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용이 나와 검은 옥대를 받치며 인사를 했다. 이 산과 대나무가 갈라지고 합해지는 것이 무슨 까닭에서냐? 왕이 묻자 용이 대답했다. 대나무란 물건은 합쳐야만 소리가 나므로 왕께서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리게 될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왕께서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분다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입니다. 왕의 아버님과 김유신 두 성인이 제게 맡기신 보물을 이제야 왕께 바치옵니다. 왕은 몹시 놀라고 기뻐하며 오색 비단과 금과 옥을 용에게 주었다. 그리고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게 한 다음 바다에서 나왔다. 돌아보니 산과 용은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왕은 감은사를 떠났다. 기림사 서쪽 시냇가에 이르러 점심을 먹는데 태자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태자는 용이 준 옥대를 천천히 살피더니 크게 놀라며 아뢰었다. 이 옥대의 눈금이 모두 진짜 용입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태자는 옥대의 눈금을 하나 떼어 시냇물에 넣었다. 그러자 눈금은 바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시냇물은 못이 되었다. 후에 사람들은 이곳을 용이 날아간 못이라 하여 용년이라 불렀다. 왕은 대궐로 돌아오자마자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월성의 천종고에 고이 간직해 두었다. 피리는 아주 신비스러웠다. 전쟁이 날 때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덮쳤을 때 불면 질병이 나았다. 가물 때는 비가 오고 비가 올 때는 개이고 바람이 가라앉고 물결은 잔잔해졌다. 대왕은 피리를 만파식적이라 부르니 만 가지의 파도를 잠재운다는 뜻이다. 만파식적은 한때 만만파파식적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수많은 전란을 겪은 끝에 결국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 금을 버린 형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강가 마을에 나무꾼 형과 농사꾼 아우가 살았어요. 형과 아우는 둘 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을 만큼 사이가 무척 좋았답니다. 나무꾼 형은 나무를 하면 언제나 아우와 똑같이 나누었어요. 아우 한 묶음, 나 한 묶음. 아우 두 묶음, 나 두 묶음. 농사꾼 아우도 곡식을 거두면 언제나 형과 똑같이 나누었지요. 형 한 가마니, 나 한 가마니, 형 두 가마니, 나 두 가마니. 하루는 형제가 강 건너에 있는 잔치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앞장서서 길을 가던 아우가 수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게 뭐지? 숯불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형과 아우는 가까이 다가가서 숯불을 살짝 헤쳐보았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누런 황금 두 덩이가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었어요. 형님, 금덩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이게 웬 행운이지? 형과 아우는 사이좋게 금을 한 덩이씩 나눠 가졌어요. 형제는 금덩이를 하나씩 들고
다시 길을 걸었어요. 형은 묵직한 금덩이를 내려다보며 방긋방긋 웃었어요. 금을 팔아 대궐처럼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만 해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아우도 큼직한 금덩이를 내려다보며 방긋방긋 웃었어요. 이 금덩이를 팔아서 넓은 밭이랑 논도 사고 힘센 황소도 한 마리 사야지. 생각만 해도 어깨가 절로 들썩였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형의 마음이 자꾸만 술렁술렁하는 거예요. 아우의 금이 더 커 보이는데 내가 형이니까 더 큰 금덩이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두 덩이를 다 가지면 더 큰 부자가 될 텐데. 조금 뒤에는 슬금슬금 화도 났지요. 아우의 마음도 자꾸만 술렁술렁했어요. 금 두 덩이가 다 내 것이면 으리으리한 집과 비단 옷도 살 수 있을 텐데. 에이, 형한테 말하지 말 걸 그랬나? 아니지. 내가 금을 발견했으니 사실 둘 다 내 것 아닌가? 조금 뒤에는 슬금슬금 화도 났지요. 형과 아우는 서로 딴 마음을 먹고 흘금흘금 곁눈질을 했어요. 눈치를 살피느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지요. 그러다 그만 아우가 돌부리에 걸려 턱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쿠! 깜짝 놀란 형이 달려왔어요. 이런, 아우야 괜찮니? 형이 아우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지요. 아이고 형님,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아우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형도 속으로 욕심을 부린 것이 떠올라 얼굴을 붉혔어요. 배에 오르자 형은 금덩이를 꺼내 강물로 휙 던지며 말했어요. 아우야 미안하구나. 내가 저 금덩이 때문에 잠시 너를 미워했지 뭐냐.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물건은 아무리 금덩이라도 버리는 게 낫다. 그러자 아우도 금덩이를 꺼내 강물 속으로 휙 던져버렸지요. 맞아요 형님. 욕심만 자꾸 키우는 저런 금덩이는 필요 없어요. 금을 버린 형과 아우는 다시 예전처럼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좋은 형제가 되었답니다. 단방귀장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 형제가 살았어요. 동생은 날마다 부지런히 나무를 했지요. 하지만 형은 마당에 벌러덩 누워 잔소리만 했답니다. 아우야, 얼른 나무 해오너라. 그날도 형은 아침부터 동생을 들들 볶았어요. 동생은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집을 나섰지요. 동생은 깊은 산속에서 열심히 나무를 했어요. 이마에는 어느새 구슬땀이 맺혔지요. 그때 갑자기 땅이 쿵쿵 울리더니 저만치서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뛰어오는 거예요. 아, 호랑이다! 깜짝 놀란 동생은 지게도 내팽개치고 냅다 뛰었어요. 동생은 호랑이를 피해 마구 달렸죠. 그러다 그만 구덩이에 쑥 빠져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동생이 깨어나 보니 어느새 달이 뜬 밤이었어요. 구덩이 바닥에는 끈적끈적한 꿀이 잔뜩 고여 있었지요. 우와, 이게 웬 꿀이래? 동생은 달콤한 꿀을 허겁지겁 핥아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생은 구덩이에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지게를 짊어진 동생이 일어나려고 아랫배에 힘을 꾹 주자 뽕 하고 방귀가 터져 나왔어요. 내 방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네. 붕붕 나풀나풀 웽 찌르르 찌르르 온갖 풀벌레가 동생에게 날아들었어요. 동생도 기분이 좋아 당실당실 춤을 추었지요. 동생이 마을에서 내려와 나무찜을 내려놓는데 뽕! 또 방귀가 새어나왔어요. 사람들은 달콤한 방귀 냄새에 구름을 탄 듯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보시오 나무꾼, 그 냄새 한번 참 달고 좋수다. 나한테 그 방귀 냄새 파시오. 아이고, 나도 단방귀 한 병 주세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방귀를 사겠다고 나섰어요. 동생은 이제 나무꾼 대신 단방귀 장수가 되었어요. 단방귀 사려! 단방귀 사려! 한마디만 외치면 사람들은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단방귀 냄새를 맡으면 밥맛이 절로 나. 이렇게 달콤한 냄새는 처음이에요. 동생은 단방귀를 팔아 떼돈을 벌었어요. 형은 셈이 나서 따지듯이 물었지요. 도대체 그 단방귀는 어디서 얻은 게냐? 제가 나무를 하는데 말이죠. 동생은 그날 산에서 있었던 일을 형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형은 호랑이를 찾아 깊은 산속을 헤맸어요. 호랑아, 호랑아, 어디에 있냐? 마침내 저만치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형은 옳다구나 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죠. 호랑아, 나 잡아봐라. 형은 속으로 일이 술술 풀린다며 기뻐했어요. 호랑이에게 쫓겨 달아나다 보니 정말로 구덩이에 쑥 빠져버렸어요. 형이 깨어나 보니 어느새 부엉이가 우는 밤이었어요. 형은 얼른 바닥부터 짚어보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바닥에 끈적끈적한 것이 잔뜩 고여 있었어요. 이 냄새가 좀 이상한데? 에이, 모르겠다. 일단 먹고 보자. 형은 숨을 꾹 참고 바닥을 막 핥았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그건 꿀이 아니라 물똥이었지 뭐예요. 다음 날 아침 형은 구덩이에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당장 마을로 달려갔죠. 나도 단방귀를 팔아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형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풀과 꽃이 시들시들 말라버리는 거예요. 형의 엉덩이에서 뿡뿡 새어나오는 고약한 방귀 냄새 때문이었지요. 형은 장터로 가서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달콤한 단방귀 사려. 둘이 맞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단방귀 사려. 그 말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몰려들었어요. 단방귀 냄새 한번 맡아보겠다며 동네 꼬마들까지 코를 킁킁거렸지요. 형은 있는 힘껏 방귀를 터뜨렸어요. 뿌득뿌득뿌득 뿡뿡뿡. 방귀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몇몇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지요. 이렇게 고약한 냄새는 처음이야. 이웃 마을에서도
어디선가 천년쯤 썩은 똥냄새가 난다며 야단이었어요. 예끼 고약한 놈, 단방귀가 아니라 똥방귀구나. 화가 난 사람들은 형을 멍석에 둘둘 말아 멀리 멀리 쫓아버렸답니다. 다시는 방귀 냄새를 못 풍기게 말이에요. 김형과 호랑이의 사랑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신라시대 풍속 중 하나는 해마다 2월이 되면 추파일부터 15까지 남녀가 흑륜사 전탑을 돌면서 복을 비는 것이었다. 원성왕 무렵 낭군 김현도 홀로 밤이 깊도록 탑을 돌았다. 그때 한 처녀도 똑같이 불경을 외면서 탑을 돌았는데 어느 순간 둘이 서로 눈이 맞았다. 탑돌이를 마치자 둘은 으슥한 곳에 가서 사랑을 나누었다. 잠시 후 옷매무새를 고친 처녀가 돌아가려고 하자 김현이 발에다 주겠다며 뒤따랐다. 처녀가 사양하고 거절했지만 김현은 막무가내로 뒤따라갔다. 처녀는 얼마 후 산기슭에 있는 초가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있던 늙은 할멈이 물었다.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 처녀가 사실대로 털어놓자 할멈이 말했다. 좋은 일이기는 하나 안 한 것만 못하구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일이니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 구석진 곳에 잘 숨겨두거라. 내 오라버니들이 악행을 저지를까 두렵구나. 그 말에 처녀는 김연을 이끌어 구석진 곳에 숨겼다. 조금 뒤 갑자기 호랑이 3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나타나더니 사람처럼 말했다. 웬일로 집안에 비린내가 나네. 요깃거리라도 있는 모양이야. 할멈과 처녀가 꾸짖었다. 무슨 미친 소리야. 너희 코가 고장난 거지. 그때 하늘에서 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가 무생명을 해치는 일이 너무 많구나. 내 이제 마땅히 너희 중 하나를 죽여 악을 징벌하겠노라. 그 소리를 들은 새 짐승은 하나같이 근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 처녀가 말했다. 3분 오라버니가 멀리 달아나 스스로 근신하시겠다면 제가 그 벌을 대신 받겠어요. 그 말에 호랑이 3마리는 모두 기뻐하며 꼬리를 치면서 앞다퉈 달아나 버렸다. 이윽고 처녀가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김현에게 다가가 말했다. 처음에는 낭군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부끄러워 거절했지만 이제는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낭군은 비록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룻밤의 기쁨을 함께 했으니 부부의 의를 맺은 것입니다. 이제 제 오라버니들의 악행이 하늘을 노하게 만들었고 제 스스로 우리 집안의 재앙을 감당하려 합니다. 그런데 남의 손에 죽는 것이 어찌 낭군의 칼에 죽어 언덕을 갚는 것과 같겠습니까? 그러면서 처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제가 내일 서라벌 거리에 나가 뭇 사람들을 해치면 감히 어찌할 수 없으므로 임금은 반드시 높은 벼슬자리를 내걸어 나를 잡게 할 것입니다. 그때 낭군께서는 두려워 말고 저를 쫓아 성 북쪽의 숲속으로 오시면 제가 그곳에서 낭군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연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사람이 다른 유와 관계함은 보통 떳떳한 일이 못 돼요. 그러나 이것도 엄연한 인연이거늘 내 어찌 배필을 죽음으로 팔아 벼슬자리를 한단 말이오. 나는 못하오. 낭군께서는 그런 말 마십시오. 제가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늘의 명령이고 또한 제 소원입니다.
낭군에게는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락이며 백성들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제가 한 번 죽음으로써 5가지 이득이 생기거늘 어찌 마다할 수 있겠지요. 다만 훗날 낭군께서 저를 위해 절이라도 짓고 불경을 외워 산업을 쌓는 데 도움을 주신다면 그보다 더한 은혜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손으로 차마 어떡해.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다 헤어졌다. 과연 이튿날 성 안에 사나운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마구 해치는 것이었다. 병사들이 달려들어 잡으려 했지만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원성왕이 특명을 내렸다.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두터운 녹봉을 내리겠노라. 그러나 함부로 나서는 이가 없었는데 이때 김현이 골들로 나아가 아뢰었다. 소신에게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해결해내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먼저 벼슬부터 내려주며 그를 격려했다. 김현이 칼을 들고 성 북쪽 숲속으로 들어가자 호랑이가 낭자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반갑게 맞았다. 낭군께서는 부디 어젯밤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 발톱에 상처 입은 사람은 흑륜사에 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친 낭자는 스스로 김현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목을 찔러 쓰러지자 곧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했다. 김현이 곧 숲에서 나가 소리쳤다. 여기 호랑이를 잡았다. 그 소리를 듣고 몰려온 군사들이 하나같이 놀라워했고 김현은 사람들이 아무리 캐물어도 혀를 단신으로 어떻게 맹수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호랑이가 말한 대로 부상자들을 치료하니 모두 깨끗이 나았다. 그 후 김현은 서천가에 절을 지어 호원사라 이름 짓고 늘 법만경을 읽어 호랑이의 저승길을 빌어주고 육신을 바쳐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 은혜에 보답했다. 김현이 죽기 전에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논호림이라는 정기를 남기니 세상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무학 대사와 간월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서상 간월도 인근에서 어리굴젓을 파는 여인이 있었다. 출산을 앞둔 그녀는 장에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복당리 부근에서 홀로 해산을 했다. 여인은 갓 출산한 몸인데도 가난했으므로 젓갈을 팔러 다녀야 했다. 아이를 업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 해당화 나무 밑에 칭얼대는 아이를 내려놓고 젓갈을 팔았다.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니 웬 날개 달린 짐승이 아이를 감싸고 있지 않은가. 깜짝 놀란 여인이 뛰어가 보니 아이를 감싸고 있던 커다란 학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때마침 아이의 이름을 고민하고 있던 여인은 그 인연으로 무학이라 이름 지으니 이 아이가 훗날 조선의 왕사가 되는 무학대사였다. 무학이 한양에 조선의 도읍을 정하고 궁궐터를 정할 때의 일이다. 괴이하게도 궁궐을 지을 때마다 번번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마음이 무거워진 무학이 바람이나 쐴 겸 산길을 걷다 낯선 노인을 만났는데 대뜸 대사에게 욕을 해대는 것이었다. 이 무식한 중놈아! 천년 왕궁의 터를 그렇게 함부로 정했어야 쓰겠느냐? 무례하기 그지없는 노인이었지만 무학은 왠지 외면하기가 힘들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가 인내심을 갖고 청에 들으려 하자 노인이 말해주었다. 학의 형상인 한양 땅에 궁궐터를 잡으려면 먼저 그 터를 빙 둘러서 성을 쌓아
학의 양 날개를 눌러야 하네. 그런 다음 사대문을 세우고 그 안에 궐을 앉혀야 하지. 그럼에도 자넨 미련하게 무턱대고 걸부터 지으려 하지 않았나? 무학은 자신의 무지를 일깨워준 노인에게 거듭 절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대사가 노인의 말에 따라 성벽을 쌓고 사방에 문을 낸 다음 궁을 지으니 과연 대궐이 건재했다. 이때 성문에 쓸 돌 적귀를 만들 쇠가 필요했는데 불가사리라는 괴물이 세부칠한 쇠무치를 모두 먹어치워 쇠를 구할 수가 없었다. 이에 무학이 괴물을 붙잡아다 불을 놓고 풀무지를 하자 불가사리가 벌겋게 달아올라 몸이 녹으며 사방으로 불똥을 튀기고 달아났다. 그 바람에 크게 불이 나 마을 민가를 불태웠다. 무학은 그 잿더미 속 불똥들을 모아 돌적귀를 만들어 성문을 달았다. 훗날 무학 대사는 동자 하나를 데리고 간월도에 들어가 토구를 파고 살았는데 그때 달을 바라보며 득도했다고 하여 섬 이름이 간월도가 되었다. 간월도의 무학은 시주를 일절 받지 않았는데 섬에 쌀이 흘러나오는 작은 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샘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쌀이 떨어졌는데 하루를 받아 모으면 무학과 동자가 죽을 끓여 겨우 연명할 정도였다. 어느 날 무학은 동자승만 남겨둔 채 길을 떠나게 되었다. 절 뒤에는 커다란 떡갈나무가 서 있는데 대사가 이때 간월도를 떠나면서 심은 것이라고 한다. 저 나무가 죽으면 내가 죽은 줄 알고 잎사 귀가 피면 내가 산 줄 알아라. 무학 대사가 떠나고 얼마 뒤 그 떡갈나무가 죽어서 잎을 피우지 못했다. 이에 사람들은 대사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 후 한 화주승이 시주하러 간월도에 왔다가 쌀이 나오는 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화주승이 동자에게 함께 지내자며 샘이 좁아 쌀이 적게 나오니 샘을 키우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쌀이 나오는 구멍을 크게 뚫었더니 그 뒤로는 단 한 톨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 후 한양조씨가 간월도에 맷자리를 썼는데 집안의 병환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점쟁이에게 점을 쳐보라 하니 묘를 옮겨야 병환이 그친다 했고 그 말에 따라 이장하려고 묘를 팠더니 명당 중에 명당이라 시신에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 자리에 서부 안씨가 다시 맷자리를 쓰니 안씨 집안은 크게 흥했다고 한다. 훗날 죽어있던 떡갈나무에서 새잎이 나고 생기를 되찾자 사람들은 대사가 환생했다고 여겼다. 이에 관에서는 안씨의 선산을 옮기게 하고 무학대사가 수도하던 절을 복원하니 그때 지은 절이 지금의 무당사다.